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타인을 얕잡아보고 자기 자신만 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특성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이거 어떤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들어주게 돼요. 그게 반복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런 상사 있죠. 나를 24시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상사. 밤샘은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밤샘을 하면 칭찬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소유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도 하고 듣고 생각하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르시시스트라면 내 생각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지는 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병풍인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칭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24시간 동안 잘하면 칭찬을 해준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데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상사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 직원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죠. 그 24시간 동안 일을 한 것이 나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그 행동을 강화하려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자가 테스트? 혹시 테스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찬사나 칭찬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기분을 나빠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관심이나 찬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평가에 예민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 경우에는 평판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그런 타인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고 간혹 부정적인 평가가 온다면 그걸 버티지 못해요. 너무 기분 나빠하고 멘탈이 심하게 무너지죠.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굉장히 시기심을 느끼죠. 그냥 적당히 질투하고 부럽다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딜 만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결점은 꽁꽁 숨겨요. 그것들이 세상에 오픈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숨기고 부인하기까지 해요. 사실 나 아닌데. 그래서 나는 되게 완벽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늘 인정받는 사람, 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가져야만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부모나 직장 상사 같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인 경우에는 내가 끊임없이 그 가족의 요구사항에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늘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을 때 내가 할 일을 뒤로 밀어놓고 나는 항상 부를 때 가야 돼요. 늘 듣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집안에 갈등이 있는데 너는 딸이니까 이걸 중재를 해줘야지.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내 일을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는 나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비난이 날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됐는지 알아야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기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탄생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그 감각이 어린 시절에 정상적으로는 좌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정말 대단한 너무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막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는 감각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성인이 될 경우 나는 늘 대단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취하게 됩니다. 혼자선 대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에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치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타인에게 초점을 두죠. 그래서 나의 수치심을 감춰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인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하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을 통해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강한 게 아니라 강하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러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나르시스트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가까운 사람이어서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전 첫 번째로 탈출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이 관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나는 이 관계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나를 이렇게 갉아먹으면서까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까지 탈출 불이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약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럼 언젠가 나를 인정해주고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줘요. 예를 들면 내가 24시간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했을 때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거나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아, 넌 정말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존재감을 인정받거든요.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러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 조금 더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맞서 대응할 준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뭔가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점이 너무 슬픈 착각이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나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실제로 많이 그런 피드백을 줘요. 그런 사회적 보상이 아,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관계에 증오도 있지만 애정이 품어 있어요. 이 관계가 사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좌절되죠. 그래서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애증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픈 착각을 하면서 그 관계에서 탈출하는 시기가 미뤄지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줘도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순간 정말 좋고 이 사람에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비춰주기 위한 마음이 섞여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탄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비춰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바라는 그런 관계가 되기는 어렵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관계니까. 그런데 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할 때만 원하는 걸 해주는 나만 조건적으로 인정을 해주니 그 관계에서 내가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못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해요. 그럼 비난하는 순간 내가 정말 쓰레기인가?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라고 자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의 조종, 거기에 내가 분노감이 있다는 마음을 헤아려주기. 그러니까 1번이고요. 그와 경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한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본인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을 때 시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지내면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관계를 잘하고 싶을 때 경쟁심이 생겨요. 휘말리는 거죠. 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이기고 싶고 가족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경쟁하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이겨야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계가 파국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경쟁한다는 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그 나르시스트들은 그러한 가치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답이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주길 바라는 건데 내 의견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한 분노감을 나에게 또 투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마랑 싸울 때 엄마가 틀렸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절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엄마일 수도 아빠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내 생각을 얘기해도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틀림을 증명하려고 뛰어들지 말자. 내 곁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난 이미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지침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해요. 특히 직장에서 내 직속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러면 더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망을 한둘씩 만들어야 돼요. 직속 상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럴 때 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꼭 내 얘기를 다 오픈하지 않아도 내 힘든 마음을 그래도 같이 뭐 차나 한잔 하면서 조금 숨을 쉬어갈 수 있는 관계라든지 그럼요. 내가 혼자서 이 문제를 꽁꽁 앓지 않게 조금씩 안전한 관계들을 한둘이라도 만들어가는 게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탈출할 수 없다면 관계망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내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면 정말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몰두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내 주의를 분산하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충전도 받고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정말로 불가능한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탈출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상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상사와 몇 년간 힘들다가 퇴사를 결정해요.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스트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삶이 참 달라지는데 그 순간에는 난 여기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늘 내 마음을 보면서 내 탈출 가능성을 한번 계속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내 주변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잘 지낼 수도 있나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려고 괴롭다기보다는 차라리 못 지내보자. 못 지내도 되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된다. 그 싫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착취당하면서 괴로운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못 지내면서 안 좋은 관계를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그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에 반박도 해보고 반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반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해보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지만 내가 기분 나쁜 것도 표현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기분 나쁜 걸 표를 안 내요. 너무 당황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눈빛으로든 뭔가 싸한 표정이든 티를 내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두렵지만 싫어하라고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이게 왜 이러지? 왜 내 말 안 듣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상대방이 갈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그 싸해진 분위기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견디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싸해진 분위기도 괜찮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괜찮다. 못 지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지내보자. 그래도 큰일 나지 않는다.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잖아요. 이미 난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큰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잘 지내려고 하는 것부터 좀 포기하고 싫은 관계, 안 좋은 관계를 경험해봐야 돼.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병리적인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휘말리지 말고 다르게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괴로우니까 변화해야겠고 그럼 다른 행동을 해보고 그 의도적으로 내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죠.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약간 소용돌이가 생각났어요. 사실 물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수영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 편안함을 거슬러야지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한 번으로 되진 않지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탈출할 수 있거든요. 탈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그런 나르시스트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자기애가 있으니까 이 자기애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르시스틱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 그 나르시스트의 행동 특성을 보면 나는 항상 위대해야 돼. 내가 항상 잘하지 못하는 순간을 견딜 수 없는지, 항상 잘해야 되고 난 빛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빛날 수 없잖아, 인간이. 그런데 빛나지 않은 순간에 내가 극도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면 그 수치심을 피하지 말고 잠깐 보면 좋겠어요. 이럴 때 수치스럽다. 내 안에 수치심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탄생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에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이라도 배우면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 보고 책 보고 관계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맺는 관계에서 사람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도구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특히 나의 위대함, 나의 괜찮은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대상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르시시스트로 살아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격으로 굳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의 특성으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진지, 이 성격이 문제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내가 어느 순간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경험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까?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둔 환경을 보면 부하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매년 몇 달에 한 번씩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저것은 왜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부하 직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를 견디지 못해서 부하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만 드셨다면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나를 떠나가진 않았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내가 어떤 나르시시스트랑 관계를 하고 있다면, 혹시 휘말려서 고통스럽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이 나를 착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칭찬을 해주는 그 나르시시스트가 좋다면 나는 칭찬이 굉장히 고픈 상태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칭찬을 그 사람에게 꼭 받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인정해준다면 그 인정 욕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반드시 줘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나만의 이유, 그 이면에 있는 내 욕구를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욕구는 죄가 없거든요. 특히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했다면 그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내 욕구가 건강하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원장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혜진 상담심리사님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